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은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피부색 섞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색깔은 타이타늄 화이트과 옐로우 오커, 캐리미엄 레드, 그 다음에 아이보리 블랙인데요. 이 세 가지 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앤더스 존이라는 스위스 화가가 사용했던 색깔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화가는 사실 서양 쪽에서 인물화나 표현주의 미술을 배울 때 교과서처럼 접하게 되는 화가 중에 한 명인데요. 인물화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사실적 그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색만을 썼다고 해서 유명한 화가인데요. 충분히 이 색으로 피부색을 만드는데 거의 모든 필요한 색을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색부터 시작을 해서 피부색에 필요한 명도 차이를 먼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색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피부색을 만드는데 올바른 색들을 섞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옐로우 오코와 빨간색 사이에서는 따뜻함을 만들어주고 레드와 아이보리 블랙 사이에서는 차갑고 그 다음에 명도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보리 블랙과 옐로우 오코로 빨간색 쪽과 따뜻한 색 쪽에 상응하는 보색 대비 색깔인 녹색을 만들어줘서 색들의 조합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색으로 밝은 쪽의 명도를 만들어주고 어떠한 피부톤이냐에 따라서 그 정도에 맞는 따뜻한 쪽의 피부색을 설정을 해주고 그에 반대되는 보색 대비 혹은 찬 쪽, 회색 쪽의 색깔로 그 채도의 대비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 다양한 피부에 필요한 다양한 톤을 구현을 해 주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제 하얀색과 빨간색이 핏기를 설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거기에 반하는 피부톤을 이제 누런기를 섞어 가면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피부톤이라는 게 사실은 불투명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물체의 고정적인 색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부에 투영이 된 핏기의 색깔에 따라서 색의 변화가 굉장히 변덕스러울 정도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피부톤을 설정해 주면은 조금 더 생동감이 있거나 볼륨감이 있는 색을 섞는데 유의하게 됩니다. 동양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의 노란기가 많으니 조금 더 따뜻한 피부를 베이스로 설정을 하고 그에 반대되는 보색 대비로 찬 기운, 넘어가는 부분 혹은 어두워지는 부분의 색을 비례를 해주면은 그에 반하는 색들이 그 톤이 설정이 되고 혹은 어두운 피부색인 흑인이라든지 조금 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부분은 상대적으로 명도 쪽이 어두운 구역의 색들로 집중을 해서 만들어주면은 또 거기에 반하는 온도 차이를 같이 설정해주면은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명도의 차이를 충분히 내줄 수 있고 백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피부색 자체가 굉장히 밝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런기가 없는 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간 쪽에 치우쳐져 있는 구역에서 색을 만들어주면은 또 그에 반한 피부톤이 만들어지겠죠. 이 피부색을 만들 때 앤더스 존을 공부를 하면은 또 하나 이제 발견하게 되는 차이점 중에 하나는 흰색의 사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흰색, 그 많이들 사용하는 흰색이 티타늄 화이트,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건데 예전에 화가들이 사용했던 모든 흰색은 거의 다 플레이크 화이트, 납 성분이 들어간 흰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타늄 화이트는 근대에 만들어진 흰색이고 예전에는 이 납 성분을 사용해서 흰색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이 replacement라는 거는 그 납 성분을 뺀 플레이크 화이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납이 들어갔기 때문에 독성도 있고 가격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대중화시키고
보편화시키려고 만들어진 플레이크 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타늄 화이트와 플레이크 화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명과 불투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타이타늄 화이트는 불투명한 화이트이고 플레이크 화이트는 반투명한 흰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타이타늄은 이 흰색이 주는 이 점도, 이 흰색이 지배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색을 섞었을 때 그 색이 흰색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에 반해 플레이크 화이트는 반투명하기 때문에 같은 비율의 색을 섞어도 흰색화되는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타이타늄 화이트를 쓰지 않고 플레이크 화이트를 쓰느냐? 플레이크 화이트를 쓸 경우는 그 이유는 흰색을 만든다, 흰색을 섞는다라는 개념이 사실 흰색화한다가 아니고 그 색을 밝게 만든다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뒀을 때 타이타늄 화이트는 그 색 자체를 밝게 만드는 거에 효과가 큰과 동시에 흰색화하는 효과가 또 동시에 커집니다. 그 말은 채도 자체가 주는 그 색 자체가 주는 채도의 그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타이타늄 화이트는 상대적으로 그 차가운 계열의 흰색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색을 섞였을 경우 흰색화하는 과 동시에 채도가 떨어지는 약간 탁하게 만드는 현상도 같이 벌어집니다. 그러에 반해서 플레이크 화이트는 반투명한 흰색이기 때문에 밝게 만드는 비율은 적어들지만 대신에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채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과 같이 밝은 톤의 따뜻함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효과를 내고 싶은 그림을 그릴 때는 타이타늄 화이트보다는 플레이크 화이트이 상당 부분 적합한 흰색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림에서는 흰색을 타이타늄 화이트 대신에 플레이크 화이트 리플레이스먼트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크 화이트를 혹시 시도해 보시고 싶다면은 일단은 오리지널보다는 리플레이스먼트를 먼저 사용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게 일단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납니다. 플레이크 화이트 오리지널은 타이타늄 화이트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가 더 비싸고요. 그리고 납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성이 꽤 셉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작업을 하거나 혹은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는 환경에서 혹시 그림을 그린다면은 플레이크 화이트는 쓰는 것은 저는 비추합니다. 리플레이스먼트는 납이 안 들어가 있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초반에 이제 피부색을 설정할 때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핏기를 먼저 설정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빨간색과 흰색을 사용해서 그 밝은 톤의 핏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피부색에 따라서 오커를 사용해서 피부색을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칠을 들어갈 때는 밝은 톤 쪽은 상대적으로 두툼하게 색깔을 올려나가고 그 다음에 어두운 쪽, 그러니까 후에 덧칠이 들어가거나 묘사가 들어가게 될 부분은 상대적으로 붓의 끝을 사용해서 얇게 칠해주면은 후에 덧칠 올라갈 때 훨씬 수월합니다. 제가 지금 접근하는 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알라프리마라는 방식인데요. 영어식 표현으로는 wet on wet, 직역을 하자면 마르지 않은 물감 위에 마르지 않은 물감으로 칠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미국 화가인 리차드 슈미츠라는 화가가 이제 전파를 한 유행을 시킨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예전 표현주의 명화 같은 것들 보면은 보통 이제 3D 그래픽, 3D
물감이 마른 위에 그 위에 덧칠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르는 속도가 느린 유화 그림은 대체적으로 끝나는데 오래 걸린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틀을 깨고 한 자리에서 그림을 시작과 끝까지 한 그 자리에서 끝낸다라는 방식으로 많이 유명해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할 때 이제 장점은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을 끝까지 진행을 하니까 이제 표현하는 이런 거친 느낌이라든지 조금은 생동감 있는 느낌이 잘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엣지 컨트롤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경계면과 경계면 사이를 조금 다채롭게 효과를 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이제 물감들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레이어를 쌓아가는 그런 빌드업이 까다롭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실 붓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 붓을 사용을 하는 이 손의 이제 힘 조절도 중요하지만 붓 자체가 주는 탄력이 사실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친 재질의 붓을 썼을 때는 이러한 알라프리마 스타일을 구현을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붓이 주는 탄력이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표면 위에 머물러 있는 그 탄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밑에 깔려 있는 레이어를 같이 쓸어내 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거친 붓을 사용했을 때 그런 방식은 좀 힘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안을 해낸 붓이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붓과 같이 털에 이 저항력이 거의 없는 굉장히 부드러운 붓입니다. 유화를 쓰기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느껴질 만한 굉장히 부드러운 붓인데요. 이 붓이 이 알라프리마라는 방식을 쓸 때 좋은 점이 붓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탄력이 물감이 마르지 않은 물감이 가지고 있는 그 질감의 탄력보다도 적습니다. 그 말은즉슨 마르지 않은 물감 위에 그 물감을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그 위에 또 다른 물감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눈 같은 경우는 사실 인물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가 많이 겹쳐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묘사를 해나갈 때 앞에 동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듯이 선으로 구역을 나눈 다음에 칠해 나가는 것보다 사실 그 나누어져 있는 구역에 거기에 맞는 색을 채워간다라는 개념으로 칠을 해주면은 색 자체의 덩어리감이 훨씬 잘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따라서 어떤 색이 들어갈지, 어떤 온도의 색이 들어갈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색을 섞어주고 그 외에 그에 맞는 색을 채워가듯이 올려주면은 이 많은 색들이 교차돼서 올라가는 부분일지라도 충분히 그 색들의 고유의 그 채도의 선명도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들이 겹쳐 있는 부분일수록 가장 밝은 면과 가장 어두운 데의 구역을 분명히 해주고 칠해주면 좋고요. 눈 부분의 또 하나의 특이점은 눈 밑에의 피부가 이제 우리 얼굴에 있는 부분 중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부분 중에 속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온도의 변화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만큼 피가 보이는 부분도 많고 피가 안 보이는 부분도
그만큼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붉고 그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찬 기운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콧볼 같은 경우도 콧등은 콧뼈하고 밀착해 있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피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콧볼은 그만큼 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코끝은 붉은 기운이 가장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쪽으로 돌아갈수록 거리감을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쪽에 썼던 색깔보다 상대적으로 찬 기운을 조금 더 더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칠해주시면은 이 왼쪽 보는 사람과 가까운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느낌이 조금 더 부각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찍어 바른다라는 개념으로 칠해주고, 그 물감의 경계면들을 슬슬슬슬 정리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칠해나가면은 피부 안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표면 처리가 조금 자연스럽게 구현이 됩니다. 코 안의 콧구멍 혹은 코 밑에 그림자 같은 경우도 단순히 검은색만을 많이 치중한 색이 아니라 거기 안에 고여있는 약간 핏색깔, 진한 핏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고 칠해주면은 그림이 이제 평면화되는 효과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콧볼과 콧등 사이에도 미세한 온도 차이를 설정을 해주면은 그 부분에 있는 그 볼륨감이 훨씬 잘 살아나는데요. 보통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굉장히 따뜻한 색을 썼다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면이 이동을 한다라면은 온도의 변화도 같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작은 부분일지라도 거기에 있는 각각의 볼륨 변화들이 살아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같이 아주 밝은 색이 들어갈 부분은 초반에 이제 그 공간을 남겨두면은 이후에 그 밝은 톤이 들어갔을 때 그 색 자체의 선명도나 밝은 그 느낌이 잘 살아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러한 알라프레마 같이 한 번의 자리에서 끝까지 가는 그림일 경우는 초반에 그림을 어떻게 진행할지 대충 계획을 해놓고 들어가면은 진행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얼굴 톤을 보통 보면은 광대뼈 위쪽으로 면 자체가 정면과 위쪽을 바라보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광대뼈 밑쪽, 턱 쪽으로 이동할수록 약 그 꺾임이라는 그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턱뼈와 가까워질수록 또 피부톤 자체가 핏솔림에 있는 그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광대뼈나 그 위쪽에 보여지는 것보다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보편적으로 위쪽 피부톤이 따뜻하고 밑으로 갈수록 차가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의 그런 온도 변화를 비교를 해가면서 칠을 하면은 조금 더 피부 자체가 만들어지는 이 볼륨감이, 이 깊이감이 잘 살아나게 됩니다. 귀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반해서 상당히 핏기가 많이 쏠려 있는, 붉은기가 굉장히 많은 구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지더라도 그 그림자 안에서도 보여지는 핏기가 여전히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뭇게 만들기보다 약간 갈색 쪽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자색을 섞어주면은 조금 더 생동감이 있게 표현이 되고요. 귀 안이나 코 안이나 턱 밑에 반사광 쪽의 부분들은 또 거기에 반해서 조금 더 하얗고 밝은 회색같이 처리를 해주면은 또 밝은 쪽의 하이라이트하고 또 비교가 되는 그런 그 온도의 대비를 나타내게 됩니다.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그 피부하고 이어져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따뜻한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주면은 굳이 이렇게 한 톨 한 톨 그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이마와 머리카락의 경계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런 부드러운 경계면을 만들 때는 부드러운 붓을 사용해서 쓱쓱쓱 쓸듯이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형태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이나 비율적인 부분에 그렇게 큰 하자가 없이 잘 나왔다라면은 그 이상의 사진과의 비교의 정확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편입니다. 또 그렇게 저희 학생들한테도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사진을 보고 그릴 때 혹은 어떠한 인물을 보고 그릴 때나 그릴 때 어느 정도 작가의 개인의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표현 자체가 투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그릴 때 혹은 어떠한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릴 때 그 사진 자체가 그림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진을 사용을 해서 작가만의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림이 주는 역할이고 또 그림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